안녕하세요. 결의의 북카페 결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초집중의 힘입니다. 지은이는 박세니이고요. 이 책의 내용은 최고의 공부를 위한 멘탈 트레이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은이에 대한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세니 이분은 심리 전문 상담가이자 박세니 마인드 코칭 대표입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과 상담교육학을 전공했으며 2004년에 대입 학원계 최초로 수험생 전문 성공 심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험생들의 엄청난 성적 향상을 이뤄냈다. 20년간 많은 이들에게 합격과 성공을 위한 자기 암시와 필수 불가결한 진리인 초집중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2019년도 유튜브 채널 박세니 마인드 코칭을 개설하여 약 1년 만에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했다. 고려대, 중앙대, 삼성화재, KB국민은행, 암웨이, 대입종합학원, 대입기숙학원, 독학재수학원 등 다수의 대학과 기업, 학원에서 활발히 강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무의식을 통제하는 훈련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주는 데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을 보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저서로는 어웨이크가 있다. 그 프롤로그를 잠깐 읽어드리자면 이 책은 성공의 핵심,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의미하는 초집중을 활용하여 성적 향상 또는 탁월한 성과, 시험 합격 등의 성취를 내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의 원리와 핵심을 한 권에 정리한 것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집중 방법과 사례를 풍부하게 담았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심리적 자생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회성 및 인간관계 기술, 업무 분야에서의 월등한 성취,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 성공을 위한 실전적인 행동 법칙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수험생 전문 멘탈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수만 명의 수험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놀라운 결과로 증명하며 찬사를 보낸 대입학원 전설의 심리 수업 내용과 1대1 상담 사례를 알차게 수록되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 정교하다는 것이다. 메타인지에서 메타는 고차원, 초월적인이란 뜻으로 고차원의 인지를 의미한다. 비유하자면 내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위의 생각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성적을 받는 전국 석차 500등 이내의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를 몇 분간 보여준 뒤에 지금 몇 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실제로 외울 수 있는 단어의 개수를 거의 정확하게 대답한다. 반면에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은 외울 수 있다고 예측한 단어 개수와 실제 외울 수 있는 단어 개수 간의 오차 범위가 매우 커진다. 즉 최상위권 학생들은 하위권의 학생들보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잘 모르는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이는 학업 성취도와 매우 깊은 관련성을 보였다. 사실 무엇을 안다라고 할 정도의 지식이 형성되려면 그 지식을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이전인 그저 대략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태에서 안다라고 성급한 판단을 내린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점수를 올리는 것이 쉽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성적을 올리고 싶은가? 성적을 올리려면 3가지만 잘 지켜내면 된다.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제대로 된 과목별 학습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며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 공부와 메타인지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다.
해당 지식에 관한 메타인지의 수준이 높으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인생에서도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공부했던 내용을 말하거나 적어보라. 자주 설명을 해본 사람들은 남들에게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말하면 자신이 부족한 부분, 즉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친구가 틀린 문제나 잘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쳐 준다거나 쉬는 시간에 자신이 직전에 학습한 내용을 혼자 중얼중얼 언어적으로 인출해 보는 것이다. 이는 단순 암기한 내용을 앵무새처럼 내뱉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두뇌에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 기억의 과정을 거쳐 필요에 따라서 정보가 적절한 형태로 인출이 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잘 작동되어야 완전한 지식화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는 것을 글로 직접 써보는 것도 메타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된다. 지식의 가치는 사실상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서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가치가 있다. 메타인지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메타인지를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요즘 멀티태스킹을 부추기는 책도 있고 자신을 멀티태스커라고 소개하면서 뽐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 인간의 두뇌는 여러 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지만 최고의 성취를 이루려면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처리해야 한다.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은 욕구는 이해가 간다.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해야 하는 경우에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제대로 처리하기란 불가능하며 결국 한 가지도 제대로 잘 할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학습 속도로 공부해야 한다. 남들의 속도에 맞추지 마라.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경쟁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모든 것을 빠르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 학습할 때도 수박 겉핥기식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럴수록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자신이 해야 하는 범위를 정확히 규정해 놓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공부 방법과 공부 시간을 이미 확보했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집중력 강화다.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도 집중력이 부족하여 입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집중력은 하루 이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명확한 목표를 마음 깊이 내면화시켜야 한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진정한 집중력은 발휘될 수 없다. 세상 모든 분야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의식의 영역에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임하는 사람들이다. 확신은 자신이 갖추고 있는 무의식적 프레임에서 나오는 것이다. 올바른 프레임이나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 한번 정한 목표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찾거나 목표를 이루게 할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 목표치에 먼저 도달한 사람들의 힘을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전략을 펼친다. 명문대에 가면 좋은 점이 과연 무엇인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남들을 몰입시키는 것이 더 수월해진다. 즉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은 타인이 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무의식적 비판의식과 거부감을 낮추고 학업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됨으로써 입시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후강 효과를 발휘하여 인생의 다양한 장면에서 타인의 초집중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유리해진다.
성공을 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을 자주 접하면서 특별함을 배우고 분위기를 익혀야 하는데 명문대 학생들은 이런 기회를 훨씬 자주 가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것이다.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서 돈, 명예, 권력 등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최후의 선택권, 즉 자유만큼은 지구상의 어떤 힘으로도 나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리이고 당신이 이런 진리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끔찍한 경험 끝에 깨닫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 아닌가. 빅터 프랭클은 다른 수용자들과 다르게 이 진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공포와 무기력감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잊지 않은 채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엘렌 랭거 교수가 호텔의 청소부 74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았는데 대부분이 혈압이 높고 복부 비만을 가진 과체중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은 하루 평균 호텔방 15개를 청소하며 바쁘게 몸을 움직이고 운동량이 꽤 많은데 불구하고 비만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랭거 교수는 74명 중에 절반을 비밀리에 불러내서 청소 활동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인지 설명해 주었다. 한 달 후 이렇게 설명을 들은 청소부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더니 신기하게도 허리둘레가 감소하고 혈압도 떨어졌다. 이들은 따로 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청소가 운동에 효과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임한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반면 설명을 듣지 못한 청소부들은 실험 전과 변화가 없었다. 이 결과를 랭거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청소하면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생각하니 실제로 지방이 연소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하는 청소 활동은 그냥 피로 독소만 쌓이는 거고요. 이 연구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다. 또 다른 연구가 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실행했는데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농구장에서 자유투를 던지도록 했다. A그룹은 3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B그룹은 매일 자유투를 연습하게 했다. C그룹은 실제 자유투 연습 없이 머릿속으로만 자유투 연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럼 30일 후에 세 그룹의 성적은 어떠했을까? 당연히 A그룹은 변화가 없었고 B그룹은 자유투 성공률이 24% 높아졌다. 놀라운 것은 이미지 트레이닝만 했던 C그룹의 성공률도 23%나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미지를 떠올리며 상상으로만 연습한 것이 실제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두뇌는 실제와 상상을 비슷하게 인지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실험이었다. 자기 암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그 이유는 수면 전후에 무의식이 활성화되는 편안한 릴렉스 상태에서는 몸이 이완되고 뇌에서 알파파나 세타파 같은 전해파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몸의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몸과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 같은 상태로 2-30분 정도 지속한 후에 깨어나면 2시간이나 3시간 정도의 숙면 효과와 마찬가지의 피로 회복 정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깨어나서 몽롱한 느낌이 남아있을 때도 최면과 비슷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최면과 비슷한 상태에서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으로 자신이 최고의 성취를 이루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것이 무의식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암시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자기 암시를 생활화하다 보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이완이 자연스럽게 되면 긴장감이나 불안감도 줄어들고 잠을 잘 때도 빠르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된다. 건강도 공부도 숙면도 모두 자기 암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암시에 기합을 넣어서 외쳐라.
멍한 정신을 자기 암시로 집중시키고 공부하기 전에 열이부터 불태워야 한다. 모든 의지와 행동은 내가 그렇게 믿는 순간부터 힘을 발휘한다. 자율긴장 이완법이란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나 목표 등을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효과적으로 무의식에 새기는 것을 말한다. 자율긴장 이완법이 선행되면 무의식 속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더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고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과 강한 몰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이 상상한 모습을 현실에서도 이루게 된다.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끊임없이 자신에게 암시를 한다. 또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으로부터 계속 암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스스로에게 한 암시와 타인으로부터 받은 암시의 질적 차이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 수준은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암시를 지속적으로 무의식에 되새기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만 초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 상태가 만들어진다. 무엇보다도 자기 암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선명하고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라. 자신이 암시대로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미국의 심리학의 권위자인 윌리엄 제임스 박사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세계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다. 잠재의식은 인간의 생명과 행동력의 원천이자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대로 인생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생각조차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전체 정신 영역의 90%인 무의식에 형성되어 있는 기존 생각의 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틀의 모양을 모르고 있다면 바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무의식에 형성된 자신의 틀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무의식 속의 생각의 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생각의 틀로 찍어낸 결과물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고 기존과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미치광이와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틀을 제대로 바꾸지 않는 한 그 잘못된 틀에서 안 좋은 결과만 거듭 찍어내기에 어느덧 마음속에는 노력해도 부질없다는 패배의식만이 커져가게 된다. 노력을 믿지 못하고 노력을 등한시하다 보면 전보다 못한 결과가 거듭될 수밖에 없다. 틀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등의 집단에도 존재하는데 관습이나 문화, 이념의 차이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인 틀이다. 이런 틀을 잘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성공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일에서 논리와 상상이 부딪히면 무엇이 승리할까? 정답은 상상력이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상관없다.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웃음을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장애물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눈은 점점 더 초롱초롱해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더 모호해지고 웃음은 더욱 터져나오고 장애물은 점점 더 다가온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관장하는 힘은 의지보다 상상이 훨씬 더 강하다. 인간의 정신의 90%나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한 무의식은 언제나 상상을 동반해서 외부로 발현된다. 그리고 10%의 의식은 논리를 통해서 반영된다.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력이며 의식의 언어는 논리이다. 이것을 완전히 머릿속에 입력해 두어야 한다. 자기 암시를 설명할 때 꼭 알아야 할 사람을 소개한다. 에밀 쿠에는 1857년 프랑스의 트로아에서 태어났다. 약사였던 쿠에는 찾아오는 환자들을 통해 우연히 위약 효과로 부르는 플라시보 효과를 확인하게 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기 암시라는 자신만의 암시요법을 창안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Day by day, in everywhere,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이 문구로 더욱 유명한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 요법은 인간의 자아를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적 자아로 구분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 자아를 조절하고 유도하여 수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요법이다.
인간의 두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상을 멈추지 마라.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며 살아간다. 인간이 상상하지 않는 순간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나 가능하다. 과거 기억이란 말은 존재하지만 미래 기억이란 말은 없다. 그렇다면 미래 기억은 무엇일까? 내가 정의하는 미래 기억이란 미래의 특정 시점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장면이 마치 실제 기억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강렬한 초집중으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상상하면서 실제처럼 믿어질 정도로 무의식에 받아들여진 기억이다.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으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새겨 넣으면 초집중 상태에서 떠올린 그 이미지들이 마일리지 쌓이듯이 전두엽에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두뇌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상상한 이미지를 전두엽에 저장하면 그것을 두뇌는 실제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힐튼 호텔을 만든 콘라드 힐튼은 벨보이로 일하다 세계적인 호텔 경영자가 되었다. 콘라드 힐튼은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자신의 방에 호텔 사진을 붙여놓고 그것을 만들고 경영하는 상상을 하루에 30분 정도 진이 빠질 정도로 했다고 했다.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난 뒤에 자기 지인과 가족을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다.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차이점은 강력하게 상상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훗날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만든 에스토로더 역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미용실 보조 일을 하다가 부잣집 부인에게 옷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너는 죽을 때까지 벌어도 못 살 가격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어떤 누구도 나에게 이런 소리를 못할 것이고 나는 돈을 물 쓰듯이 쓸 것이고 돈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생애 동안 4조 원이 정도의 돈을 벌었다. 에스터 로더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원하는 당신의 삶의 모습을 강력하게 시각화하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에게 자신의 소신이나 의견을 잘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치만 보면서 말을 못하거나 말해봤자 안 통할 것이란 생각으로 시도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을 이미 자신에게 충분히 말해왔고 스스로 그 말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남들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그 내용을 자신에게 수없이 자주 말해왔어야 한다. 좋은 진리와 생각을 자기 암시를 통해 충분히 잠재의식에 넣어준다면 남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으며 의미 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억눌려 있는 진정한 자신과 자신의 욕구를 되찾을 수 있을까? 모든 선택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마다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라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행동하고 선택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그들이 준 쓸모없는 제약을 깨버릴 수가 있다. 두 번째,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갖고 싶은 것들, 되고 싶은 것들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라. 최소 10개에서 30개 정도면 좋다. 버킷리스트에 적은 것들을 입으로 소리내면서 그것을 이룬 느낌들을 떠올려보라.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중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부분들을 다시 추려서 적고 나서 항상 지니고 다니길 바란다. 버킷리스트를 적은 종이가 없어도 진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떠올리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말이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서 성공의 길을 찾는다.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일종의 법칙이며 순리인 것이다.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은 사람들은 그 일에 스스로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것으로 타인들까지 집중시키고 몰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한다.
말은 생각의 틀에서 나오고 그 틀로 운명이 결정된다. 말은 그 사람의 운명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의 틀 모양을 알 수 있다.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갖춘 지식 수준을 짐작할 수 있어서 그의 미래도 대략 추측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기회를 얻고 싶다면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남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취를 이루려면 자신의 운까지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인간이 어떻게 기능하고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게 되고 자가당착에 빠진다. 운을 높이는 방법과 생각은 무엇일까? 운을 높이는 노력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운을 높이려면 반드시 올바른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책임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지 않고 노력하는 한 결코 크게 성공할 수 없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시험 성적도 크게 오를 수가 없다.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책임감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착각인 경우가 많다. 책임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생활 속에서 면면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응하다와 능력의 합성어이다. 즉 책임감이란 반응을 잘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다. 이렇다면 반응을 잘하는 능력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달라지는 외부 조건과 환경 요소 등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인해 완전히 달라진다. 각 상황에서 누구는 참신한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들은 어리석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모든 상황에서 반응하는 주체는 나다. 그러니 남을 원망하고 핑계해야 되는 자들은 아주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의 탓을 절대 하지 않는 법이다. 존경할 수 있는 멘토나 스승이 없는 것도 스승을 찾아 나서지 않은 자신의 책임이며,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도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않고 실행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이다. 랭거는 성공 함정을 벗어나려면 언제나 위기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 함정은 우리 인생에서도 적용해야 할 개념이다.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때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닌 어떻게다. 음식점을 하다가 안 되면 카페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제대로 분석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존 고나드는 탐험가이자 인류학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였다. 카약 하나에 의지하여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 탐험을 역사상 처음으로 해낸 인물이기도 하다. 존 고나드가 유명하게 된 진짜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적어오던 꿈의 목록 때문이다. 그는 10대 때 우연히 할머니와 고모가 나눈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무엇을 했을 텐데, 다시 젊어진다면 어떤 것을 해봤을 텐데 등의 가정법 과거의 문장들을 사용한 신세 한탄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나도 제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명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분들처럼 후회와 아쉬움만 남기고 죽게 될지 모르겠구나. 경각심이 생긴 그는 그 즉시 식탁에 앉아서 127개의 꿈의 목록을 써내려갔고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111의 꿈을 모두 성취해냈다. 그 후로도 500개의 꿈을 더 쓰고 계속 달성해 나가면서 열정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도 하면서 깊은 영감을 주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내가 상당량 정보를 차단하고 선택적으로 특정 정보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뇌의 선택적 주의를 이해하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집중하지 않을지 의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정보를 선택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면 목표 달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뇌의 작동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집중의 대상을 정하고 마음속으로 그 대상을 선명히 그리면 뇌에서는 생리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시각화의 강력한 효과와 꿈이 실현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생리학적인 반응인 것이다. 이 반응을 선택적 주의라고 한다. 세상은 늘 언제나 느끼는 자의 것이다. 성공한 인생을 먼저 이뤄낸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자신도 분명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노력을 덜 하겠다는 어리석은 틀로 세상을 살면 처음에는 남과 비슷하겠지만 시간 속에서 반드시 뒤처지게 된다. 더욱 노력하겠다는 틀로 살면 당장은 힘이 더 들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가속도가 붙어서 처음보다 적은 노력을 해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를 것이다. 모든 것은 무의식 차원에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잠시의 목표를 가진 사람과 달리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극복하고 이겨낼 이유를 찾는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까지 지속하는 목표가 부재된 사람들은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보다 뛰어난 성취를 이룬 모든 사람들이 지식의 가치를 먼저 믿고 실천하고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지식들을 이 책을 통해서 먼저 갖추어 내면화하길 바란다. 그리고 선행 지식은 인간과 인생 그리고 무의식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지식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운명을 지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 노력을 포기하면 인생이 편할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젊은 여러분은 선택해야만 한다.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남들에게 맡긴 노예가 될 것인가. 여기까지 이 초집중의 힘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는 너무 공통점이 있구나 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게 운동선수가 됐든 아니면은 영화배우가 됐든 아니면 성공한 사업가가 됐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핵심적인 어떤 성공의 어떤 원리를 설명할 때 시각화, 끌어당김의 효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반백의 나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꿈을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제가 구체적인 어떤 꿈을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 했다는데 나도 왜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각화를 매일매일 실천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성취들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내놓으라 할 어떤 나는 성공했어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끄러운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는 느껴요. 그 시각화를 시작하기 전의 시점과 그 이후의 시점에 나는 엄청나게 많이 성장해 있다라는 거를요. 그래서 어떤 학습이 됐든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죠. 대부분이 다 어떤 우상향을 하더라도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는데 지금 제 시점이 아마 평평한 그 시점을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비몽사몽 그런 이제 상태일 때, 그때가 제일 무의식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확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각화를 이 책에서 설명하듯이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성공했을 때 어떤 기분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촉감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어떤 마음가짐일까 뭐 그런 이제 상상과 그 다음에 그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지? 뭐 이런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어떤 느낌일까? 서로 같이 어떻게 성공을 같이 즐기고 같이 누리는 그런 상상을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앞으로의 그 10년 후가 아주 기대되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는. 이 책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지만, 이 책을 실질적으로 읽은 시점은 한 반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랑 또 이번에 또 읽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